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마다 만나는 생생한 경제 토크 박순의 경을 치다 박순입니다. 예결산 심의와 법안 심사로 눈꽃들 새 없어야 할 국회가 여전히 당쟁으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던 민주당이 일단 보이콧을 풀고 복귀를 했습니다마는 표류하는 각종 법안들 참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구법 논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을 줄여서 이제 환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환구법 시행과 관련해서 산업계는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신재영 금융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일명 환구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논란들 살펴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유경제원 최승로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상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일명 환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환구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상 환경책임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게 환경오염에 따른 이런 배상 책임을 소위 환경오염 피해자인 국민과 그다음에 이 오염 물질을 배출한 이전 이 기업, 이 상호 간의 이 관계에 대한 이런 이 소송상 또는 법적인 책임을 균등하게 이게 배분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돼서 인과관계 추정 같은 규정을 두어서 그에 따른 입증 책임을 좀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법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 책임에 따른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배상 책임 한도 규정을 뒀습니다. 법률에서 2,000억이라고 해갖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정 인과관계 추정 배제 사유도 또한 이 규정을 함으로써 모든 경우가 다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런 이 재정적 부담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통해서 이 책임을 일단 완화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인 국민과 그다음에 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양자다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환구법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기업 측에서는 어떤 점을 좀 문제시하고 있는지요? 네, 사실 이게 환경 오염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는 이제 피해를 본 측에다가 이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으로도 피해 보상은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그러한 좀 심각한 규제가 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업계 우려인데요. 어떤 규제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개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럴 것 같다.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피해 보상을 하게 만든다면은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사실 뭐든지 문제를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적합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무한 책임에 대한 요건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든지 그 적합한 이러한 처벌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불구하고 기업한테는 사실은 이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적절히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의견을 예, 예. 이 법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감이 큰 것이죠.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환경 오염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측에서 보면은 배상 한도, 이것이 지금 문제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과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한국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배상 한도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판단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피해가 분명 입증이 되면은 그때 피해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한국법에서는 그 개연성으로 입증된 개연성이 있다. 거기에서 피해 오염 물질이 거기 나왔다라는 것으로만 해서도 사실은 이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 안전관리 위반이라든가 이런 때에도 무한 책임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이런 무한 책임의 그런 타당한 어느 정도 근거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 물질을 이 정도까지만 허용한다라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초과했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 또 무한 책임을 부과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방제 시에 그러한 요구 어떻게 보면 방제하는 기관의 그러한 요구를 제대로 이제 응하지 않았을 때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상당히 애매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기준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느끼기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왜냐하면 이 책임이라는 것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 무한 책임이라는 요건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해석한 부분이 이번 법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이죠. 한 박사님께서 이런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현재 법률을 이제 좀 아신다면 일반적으로 환경 피해 배상 사건은 이제 민사 사건으로 다룬단 말입니다. 근데 민사 사건으로 다룰 때 책임의 한도를 두느냐 할 때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제하에서는 무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그런 무한 책임에 대해서 이 법에서는 오히려 일정한 요건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배상 책임 한도를 오히려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입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상 이러한 이 무한 책임에 대한 이런 무한 책임이 적용되냐 안 되느냐 이런 사유와 관련돼서 놓고 볼 때 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논란은 없습니다. 그때는 좀 무한 책임을 지는데, 근데 소위 이제 안전 관련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제 허용 배출 기준 위반에 대해서 무한 책임 질 거냐 안 질 거냐 그럴 때 현행 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무한 책임 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배상 책임 한도를 또 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이러한 이 행위에 대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법제에 비교해 놓고 더 가중된 규정이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분의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기업 친화적인 지금 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기업에는 불합리한 그런 법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법률에 따라서 사람들이나 경제 주체들은 이제 행위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현재 과거에 대한 처벌보다는 미래에 앞으로 산업을 합리화하는 차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오염 관련 법규도 우리 산업
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환경 관련된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기업의 비용이 상당히 행정적인 자의성 또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좌우됐을 때 상당히 그것이 법규화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민법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법률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는 것 면에서 모든 국민과 경제 주체의 보편적인 타당한 법률이었습니다만 이 환국법은 특별하게도 환경 오염 물질을 취급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한정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된 기업한테 특별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지나치게 어떤 부분을 상세하게 저술을 하다 보면 그 내용 자체가 특정 기업 또는 그 특별히 환경 오염 관련된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이제 국한해 갖고 이 법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그 환경에 어떤 오염 물질이 어떤 영향을 줘서 인간한테 또는 생태계에 어떤 피해를 줄지는 이게 과학적으로 논증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 환경 오염 피해를 설사 발생한 부분이 본인한테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객관적으로 제3자가 또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환경 오염 피해의 특성이기 때문에 실상 그간의 그 법원의 이 환경 오염에 따른 피해 구제를 청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 이론으로서 인과관계 추정이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하급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다른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보다 더 명확할 때 판단을 내렸었는데 그 판사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환경 사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으로 그게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법원 판례 이론에 따라서 그것을 인과관계를 추정을 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입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입법에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갖고 저희 환경법 학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법학자들이 30년 이상 꾸준히 이 법에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환구법 외에도 보니까 이제 화관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그 다음에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이러한 법들이 이제 지난 봄에 통과가 됐고 지금 구체적인 시행령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론 이제 환경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또 관련되는 법을 만들어 나가서 환경 보호한다는 데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갑작스레 너무 환경 보호 관련 법안들이 나타나면서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업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업의 환경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 놓고 볼 때 경제 블루 오션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 변화라든지 등등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산업을 끌어가는 부분이 이제 환경 기술적 측면이 상당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환경과 관련된 이러한 이 오염과 그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환경 산업의 기술도 보다도 그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환경 관련된 법을 이렇게 쇄도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입법상 뭐 정부 쪽에서도 좀 이렇게 선호를 구별해서 좀 부담이 덜 가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 이런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과 관련된 다른 모든 법이 그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뭐 이 관련 법안들을 이제 만들면서 사실 포럼이나 공청회나 뭐 설명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어떤 기업의 입장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소통을 충분히 하고 만들어진 법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계, 산업계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그 전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국회를 통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관법이라든가 또는 화평법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산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기업의 부담만 늘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시행령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무리한 법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 법률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그 기업의 부담만을 늘리는 내용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리 시행령을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규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갖는 실익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들고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데 법률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 정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규칙을 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엄청난 기업의 비용은 발생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환경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느냐 하는 건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피해가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기업을 처벌하는 행위는 사실은 이것은 실질적인 환경 보호와는 무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학술적인 거나 이런 환경 보호론자의 지나친 주장만을 담은 그러한 내용일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법은 모르겠습니다. 예. 환경 관련 다른 법은 모르겠는데 화관법이라든지 화평법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령 마련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그 장차관을 포함해서 그 국실장 그분들이 그 산업계하고 긴밀한 그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화관법, 화평법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 법이 상당히 환경피해구제법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환경피해구제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환경피해구제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예. 종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환경피해구제법은 기존의 환경 관련 법들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법은 수차례 그 산업계 특히 대한상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쭉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협회별 실무 담당자분들, 조선, 철강 등등 해갖고 그 시작부터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의 그 각계 전문가들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20차례 이상의 이런 포럼과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이 최초의 입법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제가 또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회의와 그다음에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법임은 제가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참 양쪽의 의견이 계속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사고 피해 구제 법안은 우리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외국에도 그런 법안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에 관련된 법률을 많이 참고를 한 걸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한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법규에 관련된 자의적인 해석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경 피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큼 발생했느냐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만큼 보상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상당히 추상적인 피해 또는 자의적인 피해에 대한 해석 이런 것에 의해서 기업이 피해를 받는다면은 이것은 사실은 환경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지나치게 기업만의 부담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법규를 어느 정도 수용은 하되 사실은 거기에보다 지나치게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항을 넣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환경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엄격한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엄격하거나 더 규제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 산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좀 예, 예. 첨언을 드리면 오늘 그 우리 최 박사님한테 제가 계속 이렇게 뭐 틀리다 이런 얘기가 예. 될 것 같은데 실상 그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환경 대응법이라고 그래갖고 서클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기금을 이제 슈퍼펀드라고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유해 물질이 배출돼서 환경 오염이 생긴다라고 하면 국가가 일단 그것을 다 복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원인자를 찾을 때 고의 과실, 그다음에 위법성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해서 말 그대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무한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소급해서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이 법은 소급 책임도 아니고 이 법은 소급 책임도 안 합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부터 무한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한 책임이 아니라 분명히 2천억의 배상 책임 한도를 둔 유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법제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약화된 법이고 독일과 같은 경우에서도 그 환경 책임법이 1991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내용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그 배상 책임 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추정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예. 추정 배제 사유의 인전 이 적법한 운영인 경우에 예. 그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시켜 줄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 독일은 이제 시켜주고 우리는 이제 안 시켜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산업계에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 그 독일에서 그 인과관계 추정을 시켜주는 조건이 뭐냐면 적법한 운영일 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 법이 뭐냐면 환경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건축, 그다음에 기타 안전, 예. 하다못해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것까지도 전부 다 봐서 그게 다 준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적법 운영이라고 해서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이라 할 때 법을 어떻게 보냐면 말 그대로 그냥 배출오염 기준만 준수하면 적법한 운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적법 운영했다라고 해서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시켜서 지금과 같이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예. 이 법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이 법의 엄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법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 예. 굉장히 약화시킨 그러면서 기업과 이런 앞으로 이제 교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그런 교감을 통해서 시행령이 마련돼야 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산업계가 빠진 상태에서 이 법이 정부 의지로만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그 시행령 같은 거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예. 정부가 잘 참고하리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배상 한도를 2천억으로 정해놨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 2천억이라는 것이 이전의 그 판례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으로 기준이 잡혀진 건가요? 배상 아니요, 한도가?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한 2,4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법 내적 비교를 통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불산 사고도 또 있었고요. 그런 사고들을 놓고 앞으로 이제 벌일 사고를 놓고 보면 2천억 정도가 적정하다. 그다음에 뭐 원자력 손해배상법이라는 등등 우리 관련된 법이 있는데 예. 거기에도 배상 책임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 상당히 낮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무총장님 보시기에 지금 한국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아직 기업들이 좀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시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한국법의 예. 내용이 지금 지나치게 과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한국법 내에는 그 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위험을 또 이 보험을 통해서 예.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것들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 좀 집중 부각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가 반발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환경 관련된 규제들이 매년 늘어나 왔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경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질 때는 선진국처럼 기업이 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가 점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경 관련 규제라는 것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환경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야지 환경 자체를 절대적인 수준으로 무조건 그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맹목적인 법률 접근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사무총리님께서 이제 환경 관련 법안들이 산업대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주셨는데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좀 우리 환경 관련 법안들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그 환경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보건, 위생 이런 부분에 직결돼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오염물질 배출을 하면서도 그 산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뭐 FTA 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과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이런 피해 배상과 관련된 법제를 잘 갖고 있을 때 우리도 그들 기업에 똑같이 물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더 확대되는 이러한 이 무역 관계 등 이런 부분 또는 기업 관계 이런 부분을 놓고 봐도 이 법은 그러한 이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따로 구별할 거 없이 원했던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꼭 통과돼야 될 그런 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 최승로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그리고 한상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좋은 얘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부업과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도 역시 두 분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학과의 홍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생각 중이다라고 신재훈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는데 대부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동양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그 신재윤 위원장께서 동양 사태를 딱 보고 야, 우리가 그저 처음에 대부업법 만들고 금융산 그 분리해라 할 때 대부업이 이렇게 이 우리 금산법의 그 것처럼 금산 분리 원칙에 거기에 이러한 그 대부업을 이용할지를 몰랐다. 그래서 대부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금화, 그 사금융화하는 것을 이제 예정을 못 해봤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 지금 상당히 그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따라서 대부업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그 또 이거를 금융기관화하는 이런 문제도 아마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할 단계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군요. 어느 정도는 그 일부 특정 그 규모의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 차원과 또한 그 대부업의 또 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요 오히려 도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되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그 대부업을 이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사실은 이제 대부업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그렇다면 좀 이게 얼핏 듣기로는 대부업 업체들이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 있는 대부업 업체들은 이번 이런 발표를 좀 반기는 것 같아요. 어떤 연유에서 제가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
대부업의 금융기관화는 뭐 이번 동양 사태 때문에 조금 논의가 촉진된 부분이 있지만은 예, 예. 원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랫동안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예. 대부업의 금융기관화를 이미 이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금융위가 올 초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플랜을 만들어 오던 과정에 예. 이제 동양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문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 부분은 뭐 획일적으로 좋아한다 아니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고요. 좋아하는 업체들도 존재하고 아닌 어떤 업체도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좋아하고 어떤 업체들이 일단 금융기관이 예. 되게 되면은 예. 현재 그 느슨한 지자체 감독을 받다가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제 그 좀 강도 센 이런 감독을 받게 되는데 예. 당연히 그 규제를 세게 받고 감독을 세게 받으면 좋아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게 그렇죠. 이제 상식적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감독을 세게 받는 대신에 금융기관이 되면은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좀 수단을 다양할 수 있고 금리를 낮춰서 조달할 수 있는 이런 그 수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들은 좀 반기는 부분이 있고요. 예. 기업 뭐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중소형 업체들은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누리지 못하면서 관리 감독만 받게 되니까. 규제만 받게 되니까 좀 싫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군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네. 지금 대부업체한테 결국에는 규모 큰 대부업체한테 혜택만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요번에 큰 동양 사태를 통해서 이제 강조가 된 건데 예. 이게 지금 우리 대부업계가 있는 그 등록된 게 11,000개나 돼요. 상당한 그 등록된 것이 등록된 게 11,000개. 11,000개예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대부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다만 일정한 그 자산 규모 한 100억 이상 되면 이제 금융감독을 해서 검사는 하지만 예. 관리 감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규제 강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제 이게 업체 수가 지금 11,000개에 대한 거를 다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금융기관도 이제 일부를 좀 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번 대부 업계에서 일부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찬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금융기관화 하는 거 찬성하시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실익을 우리가 따져봐서 그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대부업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움이 예.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괜히 쓸데없이 또 그 지방자치에서도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예. 그런 게 사실은 그거 9월 달에 대부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일정한 그 규모에 있는 분들, 특히 뭐 이 한도 한쪽에 도에 있고 다른 도에 있거나 이렇게 이 양쪽에 이상에서 대부업을 한 경우에는 그 강화되는 예. 그런 그 규제도 있고 관리 감독을 받고 하는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다양한 층에 따라서 요번에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이런 그 반기는 측도 있고 반기지 않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규제 강화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규모가 작은 이제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또 이 자금 시장이 또 경색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책도 좀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예. 또 어떤 지원책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 그 아까 뭐 금융기관이 되면은 대부업체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연히 제도가 바뀌면은 이제 득되는 쪽도 있고 그렇겠죠. 득이 안 되는 쪽도 예. 있기 마련입니다. 시장은. 예, 예. 근데 이제 그 포커스가 이제 그쪽으로 맞춰지기보다는 예. 정부나 이제 정치권에서 금융기관 하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대부업자의 득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득을 보게 되겠느냐 아니냐. 사실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좀 더 낮은 금리로 대부업을 이용하고 불법 추심 행위를 당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주려면은 예. 금융기관화해서 감독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융기관이 되게 되면은 상당한 이제 규제가 현재보다 많이 세질 거로 예측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 이제 의무가 많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발생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대주주의 자격 심사 이런 부분들이 현행은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산에 대한 건전성 검사 현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규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단순히 그것만 가서 검사할 수가 있지. 예. 그 회사들이 대출해준 자산이 적합하게 적정하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또 부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는 보지 않습니다. 예. 법적에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동양 사태가 터진 것도 법에서 대법제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못했기 때문에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고요. 또 기타 나가서는 본인들의 고객 정보를 금융기관하고 공유해야 되는 고객 정보라는 건 이제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공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의무가 생기는데 예. 그런 부분에 당연히 이제 그 업체들은 싫어하지만은 예. 거기에 상응하는 아까 자금 조달 규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풀려져야 됩니다. 지금 대법체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예. 뭐 은행에서 금지 업종으로 존재하는 거는 대법밖에 없습니다.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데도 다 현재 은행 대출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공모사채나 ABS 발행 이런 것들도 지금 대법체 안 되면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에서 아주 매우 높은 금리로 조달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고객한테 전가되는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규제 완화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법이 먼저 조금 선행적으로 개정돼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와 예.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금융기관이라 그러면은 예, 예. 보통 이제 여수신을 이제 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화 한다는 거는 주로 그 이 규제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그 지금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금산법에 금융기관은 그 이 산업자본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업법은 그게 없으니 금융기관이 되면 당연히 산업자본 투자를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이제 해주면 이제 금산법에 적용을 받는다 해서 지금 생각을 딱 한 거지만 우리가 통상의 이 금융기관은 여수신 이 기능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런 규제 차원이라면 대부업법에서만 이 개정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 대기업 예. 지금 동양 사태 같은 거 막을 수도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꼭 그 금융기관화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면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방법론으로서도 금융기관으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 수는 있다. 그런 건 우리 지적을 해둘 필요는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뭐 특별히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네. 대부업법만 우리가 좀 손질을 해도 이 대기업에 대한 동양사태처럼 동양증권이 금융기관인데 예. 거기에 동양파이낸스를 대부를 통해서 예. 동양에 주는 그러한 그 순환 출자 고리를 막을 수는 있을 수는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번에 이제 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금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 지금 뭐 한 40%에 육박하는 39%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숫자는 39라는 숫자인데 네네. 근데 좀 선진국의 최고 이자 그 상한선 보면 대부분 한 20% 전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좀 네네. 모르겠어요.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닌가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좀 몇 가지 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해외 그 이자 제한법하고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업법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대부업법이 있기 전에 60년대부터 한 30년간은 이자 제한법상으로 해서 최고 이자를 20%에서 40% 오가면서 그 안에서 낮게 관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그 음성적인 사채 시장, 즉 블랙 마켓이 존재해 왔거든요, 함께.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이제 극심하다 보니까 그 블랙 마켓을 한번 그때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양성화시켜서 한번 규율을 해보자라고 만든 게 지금 대부업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보다는 그런 형식적인 최고 이자율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규율하기 위해서 좀 높게 금리를 책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최초 시행할 때는 66%에서 시행했다가 예. 현재는 39%로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와 비슷한 그 법을 만들었던 일본도 72%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72%요? 네네.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그 20%로 이제 이렇게 낮춰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비하면 우리의 그런 인하 속도가 절대로 늦은 건 아니다. 너무 급작스레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 낮추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은행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예. 돈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예.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는 이 수익성이 악화된 이런 수많은 대부업체들 이 업체들이 다 음지로 가서 또 블랙마켓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은 관리 감독조차 또 시장 파악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39% 자체가 이게 높냐 안 높냐는 그 회사들의 그 대출 원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심중하게 아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하다 보니까 39%라는 이제 금리 수준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원가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지금 대부업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 예. 일반 금융기관하고 좀 다른 게 좀 많이 있어요. 맞으면 그 사람들이 이 대출 여력 자금은 단 데서 차입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부업에 대한 신용도가 일반 금융기관도 현재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무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비용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 예. 만약 금융기관이 되면 금융비용을 이제 다운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자체가 이 금융비용이 조달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출한 다음에 뭐냐면 회수 불능된 대손 추정액이 상당한 거죠. 근데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대손을 보더라도 비용 처리해서 세법상 송금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비용이 좀 상승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에 30%가 있고 예. 금융기관과 대부업은 이제 거기 적용받지 않고 각각 법률에서 봤는데 여기 이제 대부업은 39%가 하는데 지금 전부 지금 그 대부업은 39%입니다, 평균이. 꼭대기 해놨더니 완전히 상한으로 지금 있는데 이 돈에 대한 그 이자율에 대한 요번 그 규제와는 이제 이자율 내리는 건 이제 상관관계는 이제 크게는 없지만 이 대부업의 이제 발전 방안을 봤을 때와 또 근데 우리나라의 그 수요와 공급 차원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것은 이제 상당히 또 별도 연구가 이제 필요는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하여튼 대부업의 중요한 이자율도 높고 또 아주 영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라도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상당수가 이 불법으로 지금 처벌받고 있는 형태가 있고 몇천 명씩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또 하나 이거 잠깐 논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대부업계에 일본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히려 그 초창기 때 대부업법이 시작했던 게 2002년부터입니다. 2002년. 2002년을 이제 전후해서 초창기 때는 일본 그런 그 자금들이 대부업체를 설립하면서 대부업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도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대형사들이 대부업계에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고요. 일본 자금들이. 오히려 일본 자금들이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쪽으로 지금 오히려 이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부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이런 이미지랑 섞이면 더 증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 이런 타이틀 달고 하는 것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로 대부업과 유사한 소액 신용대출을 해도 수익성이 비슷하게 난다. 이런 시장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저축은행하고 캐피탈로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서민 대출을 취급하는 3대 기관이 이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인데 이쪽에 일본계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에 큰 트렌드에서 맞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운영됐던 대부업체들 수익률 다 괜찮았죠? 일단 수익성은 토종계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회사들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런 소비자 금융, 서민 금융에 대해서 이런 했던 노하우들이 있고요. 또 모 회사의 자금력이 좀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다 보니까 원가가 좀 저렴한 편이죠.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대부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는 없습니까? 특별한 각 기관에 투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큰 규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만 이제 그러한 것이 관리가 돼야 되고 특정한 자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지배력도 우리가 지배구조도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하는데 특히 대부업에서 소규모가 우리가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 편이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부업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주로 상대하는 고객이 서민들이죠. 네네.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현재
은행을 제외한 서민금융기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은 예. 가장 쉬운 게 이제 신용 등급입니다. 예. 7등급 이하가 보통 저희가 저신용자, 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나라에 한 700만 명 정도가 전체가 존재를 하고 몇 있습니다. 전체가 1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7등급이 예, 최우수 등급이 1등급이고 예. 최하위가 10등급인데 예. 7등급 이하는 사실상 자기 신용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런 대부 업체를 찾아오게 되는데 예. 지금 7등급 이하의 고객 지금 보유 비율이 예. 대부 업체가 85%입니다. 예. 이건 실질적으로 7등급 이하가 대출 받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게 대법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 대출을 하는 곳은 대법계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정도가 돼버렸고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실질적인 그 시장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금융 당국이나 정치권에서도 이 대법 정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사실은 그 7등급 이하의 그런 보유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가 이제 예.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담보대출 빼고 금융기관 한 대략 436조 정도 됩니다. 436조. 네, 예.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등급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하면 7등급부터 이제 10등급이 이제 낮은 등급인데 예. 일반 금융기관이 그게 한 70조 정도가 이제 되는데 예. 여기 이 대부업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서민 금융기관이 10조 중에서 여기 7조 정도 되니까 대략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비해서. 예. 근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출 전체가 8조 7천억 분은 안 돼요. 사실은. 지금 대부업 전체가 예. 8조 7천억인데 그 7등급에서 10%에서 7조 원 이상을 쓰니까 말하자면 대부분이 지금 아주 서민층에 간다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규모로 보면 이제 한 10% 금융기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뭐 70조라고 말씀을 이제 교수님께 말씀하셨는데 네. 대부분이 그 70조의 대부분은 이제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 주택자금 대출. 7등급 이하자가 보유한 그런 것들이 많고요. 예. 대부업체도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 원 전후에 소액 생활형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택담보대출 제외한 것, 그게 70 정도 되고요. 전체는 436조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 상당수 이 서민대출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야죠. 어렵죠. 오늘 대기업 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건강한 서민금융을 위해서 대부업이 어떻게 좀 발전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 대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받는 업군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겠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소득 자체가 높아져야 되고요. 예. 또 이제 그런 모든 분이 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서민들이 좋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부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두 분 모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문득 칼과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상 디케가 떠올랐습니다. 칼과 저울을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죠. 오늘 다뤘던 환국법이나 대부업, 금융기관 지정이 앞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